공부라는 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인내심이 필요해요. 끈기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민법이라는 과목이 그래요. 특히 민법이라는 법이 민법을 단순 암기한다고 생각해버리면 우리 사람 관계는 정말 복잡하죠. 이 복잡한 사람 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 이루어진 법률관계의 규율한 법이 민법인데 그 복잡 다양한 것을 다 암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끝이 없어져 버려요, 공부가. 그러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걸 해결하는 게 민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민법이라는 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서로를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보편타당한, 누구나 다 마땅히 그럴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게 실은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이에요. 다만 이 상식적인 모습을 법이기 때문에 법률 용어라는 걸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한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민법은 철저하게 이해를 좀 해봐야 돼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면 그 이해된 걸 바탕으로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저런 경우라면 저렇게 가야 되겠구나 라고 답들이 좀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렇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먼저 선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막 암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많이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냐면 새로운 거예요. 모든 게 본인 스스로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공부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어느 순간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을 주어졌을 때 이건 이렇겠구나, 저건 저렇겠구나 판단한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스스로가 판단하려면 요 기본에 대한 충실한 기본이 잡혀져 있어야만 판단할 수가 있는 건데 그 기본 없이 자꾸 덤비니까 민법은 굉장히 양이 많고 어렵고 뭐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차근차근 기본 개념을 잡아가면 어느 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판단하는 능력이 생겨버려요. 저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항상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밥을 한 숟갈 한 숟갈 떠먹다 보면 어느 순간 포만감이 생기는 거죠.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공부가 돼 있는지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공부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걸 계량화시키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건 이제 시험을 통해서 이제 좀 객관화시켜서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만은 그전까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 실력이 얼마큼 가 있는지 이걸 명확하게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를 갑니다. 바다 가서 바닷물 한번 바라봐 보세요. 무섭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개울가에 갔을 때 보고 무섭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바닥이 보이니까. 그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그런 현상인 거고,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자신도 느끼지 못한 사이에 이건 이런 거다, 저건 저런 거야 라고 여러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가 놀랄 정도 어떤 모습이 바뀌어져 버려요. 꾸준히만 하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다만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것만 딱 하면 돼요. 꾸준히 한다. 꾸준히 한다. 이 생각만 가지고 가면, 그리고 그렇게 꾸준히만 하시기만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목표점에 도달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욕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초장에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너무 빨리 달려버리면 빨리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1년 단위 공부잖아요. 그러면 이건 꾸준히 하면 돼요. 천천히라도 꾸준히만 해나가면 분명히 목표점을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당권이라는 이제 공부를 우리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요 저당권이 뭐냐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 갑은행이 있다고 가정하겠어요. 여러분이 을이라고 합시다. 자,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은행은 빌려주고 여러분 빌릴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 배웠죠? 소비대차. 뭔 대차? 근데 뭘 빌렸어요?
이걸 금전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금전 소비대차. 그러면 이 은행이 채권자가 될 것이고 요 을이 채무자가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말해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 그러죠. 우리의 신용 보고 돈을 빌려주죠. 잘 그렇게 안 해요.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담보를 일반적으로 요구하고 있죠. 그럼 우리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을 받을 때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럼 무엇을 담보로 제공하던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주택입니다. 요 주택을 요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모습 아니에요? 맞죠? 그럼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을이라고 가정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주택을 요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요 돈을 빌렸다고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살고 있는 이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사 준비해서 이사 가죠? 그러지 않잖아요. 여전히 그러면 요 채무자는 봐보세요.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줬다 하더라도 여전히 종전 상태대로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건 맞죠? 그렇다면 요 채권자인 은행은 요 담보로 제공된 이 주택을 점유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럼 이런 거네요. 그러면 담보로 제공된 요 주택을 요 채권자가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점유함이 없이 단지 이 물건의 무슨 가치, 요 교환 가치만을 지배를 합니다. 이처럼 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점유함이 없이 교환 가치만을 지배하는 요 담보 물건이 있는데 그 담보 물건이 바로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게 저당권의 특징이에요. 저당권은요, 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점유한다 안 한다? 점유하지 않고 단지 무슨 가치만, 교환 가치만을 지배하고 있는 이 담보 물건이 뭐구나? 저당권이에요. 그럼 봐보세요. 그럼 이 모습 봐보세요. 그러면 요 을이란 자가 봐보세요. 요 주택의 소유자인데 요 주택의 교환 가치를 요 갑은행 요 채권자가 지금 교환 가치를 지배를 해버리죠. 그럼 요 채권자가 교환 가치를 지배한다는 얘기는 이 물건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요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 물건을 처분해 볼 수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그러한 사실을 드러내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드러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의 객체가 되려면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건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등록 대상이 되지 않으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그러면 요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라고 그랬어요? 법정담보물권이라고 그랬어요? 약정담보물권이란 얘기는 계약을 통해서 성립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계약일까요? 저당권 설정 계약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저당권이라는 것은 저당권 설정 계약 플러스 뭘 해야 될까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요 저당권이라는 게 성립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요 저당권이라는 이 권리자를 우리는 뭐라 표현할까요? 저당권자. 자, 이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해 준 자를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당권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죠.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저당권 설정 계약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봐보세요. 여기 저당권 설정자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냐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여기 물건에 저당권을 설정 행위를 하는 것은 이건 처분 행위예요. 무슨 행위? 그러면 처분 행위라는 걸 하려면 처분권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누가 이 물건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던가요? 소유자였잖아요. 소유자는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건 맞죠? 그러면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물에 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그러면 저당 목적, 이 목적물의 소유자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자가 저당 설정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누가요?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담보로 정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자, 그런데 꼭 저당 설정자는 채무자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될 수도 있냐면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분명히 채무자 맞잖아요. 근데 담보는 누가 제공해 줬냐면 여러분 친구가 담보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친구가 제3자잖아요. 자기 소유물에다 저당을 설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꼭 채무자일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되겠지만 누가 될 수도 있어요. 제3자가 저당 설정자가 될 수 있는. 그러면 이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쓴 사람은 난데 담보는 누가 제공했다? 내 친구가 제공해 줬다. 그럼 내 친구가 저당 설정자구나. 나는 채무자지만 내 친구가 저당 설정자 아니에요. 그러면 저당 설정자 채무자 아니잖아요. 그럼 그 자는 제3자가 돼버린 거죠. 이때 이 제3자를 뭐라 표현하냐면 물상보증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물건에 이 물건 가지고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당권 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일 필요가 없고 누가 될 수도 있어요. 제3자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저당권자는 그럼 누구냐는 거예요. 저당권자는. 자, 보세요. 어떤 자를 우리가 저당권자라고 하죠? 저당권을 보유하는 자가 저당권자 아니에요. 저당권을 보유하는 자가 저당권자예요. 그러면 저당권은 담보물건이죠. 그러면 채권 없는 담보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채권 없는 담보물건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저당권자가 돼야 되겠어요? 이 채권을 가진 자가 저당권자가 돼야 되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 채권 가진 자는 누군데요? 채권자죠. 채권을 가진 자가 채권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누구여야 된다? 채권자에 한한다. 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담보물건이라는 것은 채권이 없는 담보물건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자라는 것은 어떤 자가 저당권자냐면 요 저당권이라는 이 권리를 보유자가 저당권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 자가 저당권을 보유하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채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채권자. 그러니까 은행이 채권자 맞죠? 은행이 그리고 저당권자잖아요. 은행이 채권자고 은행이 저당권자가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당권 설정자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자기 소유물에 저당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자, 분명히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쓴 사람은 채무자인데 이때 담보는 누가 제공해주냐면 이 채무자 친구가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 설정자는 꼭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가 될 수가 있지만 요 저당권자는 왜 채권자야든지 알겠죠? 담보물건이라는 것은 채권 없는 담보물건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저당권을 한번 봐보세요. 이랬잖아요. 담보로 적는 물건을 점유함이 없이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이 담보물건이 저당권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봐보세요. 여기 채무자가 있는데 이 채무자가 채무가 있잖아요. 자, 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네. 이행기에. 그러면 채무자가 채무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그랬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채무불이행. 그러면 이처럼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요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자기 채권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수하기 위해서 요 건물이라는 이 저당 목적물을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저당권을 실행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실은 하나는 우리가 민사집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 실행이 있고 이해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 실행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매예요. 경매. 그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경매가 되니까 이처럼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매를 신청하면 그 낙찰되면 그 매각대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이렇게 우선 면제 받아갈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저당권의 개념이에요. 그럼 봐보세요. 여기서 하나만 더 짚어드릴게요. 그러면
이때 저당권자가 이 매각대에서 우선 매집할 수 있는 채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매각대에서 우선 매집할 수 있는 채권들이 있잖아요. 그럼 요 채권은 담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무슨 채권이나 표현해요? 피담보 채권. 그러면 요 매각대에서 우선 매집받을 수 있는 그런 피담보 채권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여러분은 아마도 원금이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원금. 이걸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본이라고 그래요. 원본. 요 원본 채권은 요 매각되면서 후수익물적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받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뭘 또 우선 면제받을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자 약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자 약정하면 요 이자 채권입니다. 요 이자 부분도 이 매각되면서 우선 면제받을 수가 있으니까 요 이자 채권도 피담보 채권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자,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계약을 위반하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위약금 약정을 해놓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이런 위약금 또한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뭘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채무 불이행했죠. 그로 인해서 채권자 여러분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아, 이것은 운명이구나, 팔자구나라고 포기하죠. 그럼 분명히 요 채무자 채무불이행 때문에 손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하라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손해배상도 이 매각되면서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우리가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연배상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자, 지연배상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어렵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연체이자. 연체이자라고 이해하면 굉장히 쉽잖아요. 이게 지연배상이 바로 연체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지연배상은 모든 연체분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연체자를 여기서 1년분까지만, 몇 년분까지만? 여기까지만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이처럼 저당권자 저당을 실행하려면 이 저당 목적을 감정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래요. 그러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저당권 실행비용.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목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 해당되는 목록을 이 매각대금에서 후승인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봐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당제도 그러면 요 저당제도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담보제도예요. 우리 일반 가장 널리 지금 쓰이고 있는 담보제도가 저당제도거든요. 그러면 왜 저당제도가 가장 널리 쓰이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담보제도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이 저당제도의 이중적 기능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누이조건 매부 좋은 기능, 서로에게 좋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채무자 봐보세요. 살고 있는 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했잖아요.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했지만은 여전히 요 채무자가 종전상태로 사용수익을 계속할 수 있죠. 그러면 채무자한테 좋죠. 또한 이 채권자는 봐보세요. 분명히 이 주택 담보로 정된 물건을 점유를 하지 않지만은 교환 가치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교환 가치를 지배를 통해서 돈 갚지 않으면 이걸 임의적 처분해서 자기 채권을 해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채권자에게 좋은 기능이 있는 거죠. 이런 채권자, 채무자 둘 다에게도 유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저당제도가. 그래서 이 저당제도가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 담보제도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처럼 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단지 무슨 가치만을, 교환 가치만을 지배하고 있는 이 담보 물건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당권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 저당권은 점유 없이 단지 물건의 교환 가치만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자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는 그래서 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건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은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약정 담보 물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약정 담보 물건이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는 담보 물건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 플러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 성립해요. 이때 그 권리자를 우리가 저당권자로 표현한다면 이 목적물에 저당 설정해 주는 자를 저당권 설정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자는 일반적으로는 채무자가 자지 소유물의 저당권 설정이 일반적인데 꼭 채무자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채무자는 따로 있는데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해 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저당권자는 채권자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보물건이라는 것은 채권 없는 담보물건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채권자야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 정도 우리가 저당권 개념 정도를 잡아놓고, 물론 더 해야 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 정도만 좀 잡아놓을게요. 자, 봅시다. 우리가 근저당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대체 근저당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근저당이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네요. 근저당권이라는 게. 자, 지금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갑이라는 사람과 여기 을이 있는데, 자, 을이 술집을 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갑은 주류 도매상이라고 합시다. 주류상. 그러면 이 갑과 을 사이에 주류 공급 계약을 합니다.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언제? 2017년 12월 10일에 이날 공급 계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 주류를 공급하기로 했냐면 2018년 1월부터 주류를 외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드디어 요 주류상 값이가 18년 1월 달에 외상으로 술을 공급했어요. 그러면 외상대금 채권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겠죠. 외상으로 술을 공급했으면 외상대금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요 채무자가 저거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을 한다고 할게요. 이렇게 가정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외상대금 예상을 변제했어요. 그러면 채권이 사라지죠. 그럼 이 저당권도 없애야 되겠죠. 자, 그런데 또 2월 달에도 또 외상으로 또 술을 공급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2월 달에도 외상대금 채권이 또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걸 담아서 또 저당권을 또 설정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갚으면 또 없애고. 자, 그랬더니 3월 달, 4월 달. 그러면 이처럼 외상대금 채권이 발생할 때마다 저당권을 설정하고 또 갚으면 말소하고 계속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한번 해보세요. 참 번거롭죠. 번거롭죠. 그럼 여기 주류 공급 계약으로 봐보세요. 그럼 이 주류 공급 관계라는 것은 한 번 공급하면 뭡니까? 계속해서 지금 공급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계속해서 공급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런 주류 공급 관계처럼 우리가 이런 계속적 거래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장래에 발생할 채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장래에 발생한 채권은 하나입니까? 지금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잖아요. 이런 다수입니다. 이런 여러 개의 채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장래에 발생될 거니까 아직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은 특정되어 있는 모습이야, 특정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특정되어 있지 않죠. 그것을 불특정 채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장래에 발생될 이런 다수의 요 불특정 채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일괄해서 일정 한도까지 담보는 저당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저당권이 바로 근저당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근저당. 이게 근저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통의 저당권은요, 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모습이라면 근저당권은 특정되어 있지 않은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보통의 저당권과 요 근저당권의 본질적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이런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장래에 발생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일정 한도에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이 있어요. 그 저당권을 뭐라고 표현해요? 근저당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 번만 더요.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장래에 발생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일정 한도에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이 뭐라고요? 근저당이라고요. 그러면 자 봐봐요. 지금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요 근저당권자가 요 근저당 목적 부동산을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경매를 신청해서 그 매각 대금에서 채권을 후순위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 받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 근저당에서 담보되는 채권 자체가 불특정 채권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근저당 설정할 당시에 요 채권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래란 거예요. 이같이 근저당을 설정해 놓으면 후순위 권리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매각대금에서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우선 면제 한도액을 정해 놓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 우선 면제 한도액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채권 최고액. 그래서 요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은 우선 면제 한도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에서 1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1억을 제1금융권이라고 할게요. 1억을 대출 받았어요. 은행에서 그러면 이제 이 1억 채권을 담아서 근저당을 설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채권 최고액을 기재할 거 아니에요. 채권 최고액은 1금융권에서는 120%. 그러면 얼마를? 1억 2천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겠죠. 1금융권에서는 120%, 2금융권 같은 경우는 130%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최고액을. 아셨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등기부를 봤더니 채권 최고액이 3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 30억. 그러면 얼마를 지금 대출 받은 걸까요? 25억. 25억을 대출 받았으니까 30억이라고 해놨겠죠. 120%니까. 1금융권은 채권 최고액이 원본의 120%를 채권 최고로 기재한다니까요. 아, 내가 안 해봐서 모르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더 해야 될 얘기는 많지만은 우리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짓고 이제 계약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계약이라는 걸 뭐라고 정의 내렸냐면 이렇게 정의 내린 것 같아요.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가 일치합니다. 일치하면 성립한 법률을 계약이라 부른다 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자, 우리가 이 계약은 채권 계약이라는 게 있고요. 물권 계약이라는 것도 있고 신분 계약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채권 계약이 있고 물권 계약이 있다고 그랬죠? 자, 물권 계약은 우리가 전세권 설정 계약 들어보셨죠? 저당권 설정 계약 들어보셨죠? 요게 물권 계약입니다. 자, 신분 계약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혼이라고. 혼인을 약속해 놓은 거 아닙니까? 요게 신분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 계약에서 다루는 계약은 채권 계약만을 다뤄요. 무슨 계약요? 그러면 우리가 채권 계약이라는 것은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채권 계약인데 우리가 이 계약의 종류를 보면 유상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계약요? 무상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계약을 보면 쌍무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편무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낙성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물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적 계약이라는 게 있고 일시적 계약이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우리는 어떤 계약이 유상계약, 무상계약인지, 어떤 계약이 쌍무계약, 편무계약인지, 낙성계약, 요물계약인지, 자, 이런 얘기를 한번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근데 이미 유상계약, 무상계약은 이미 우리가 공부를 해버렸습니다. 이미 했다는 걸 내가 이제 입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을이 있네요. 갑의 소유 건물을 을이
1억에 사기로 했습니다. 이 계약을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면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입니다. 그 매도인 값이가 요 건물을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되는 건 맞죠? 그러면 이 건물은 매도인의 재산인데, 그럼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 건물은 재산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매수인 받죠? 매수인이 이 건물은 재산이 증가를 하죠. 자신은 재산이 감소했으나 이로 인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런 행위를 우리는 출연행위라 불렀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 건물에 출연행위가 있습니다. 자, 매수인은 1억을 또 지급해야 되겠죠. 그러면 1억만큼 매수인 재산이 감소하는 거고, 요 매도인은 1억만큼 재산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자신은 재산이 감소했으나 이로 인해 상대방 재산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런 행위를 우리가 출연행위라 하죠.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요 금전의 출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자, 매도인이 건물을 출연했고 매수인이 금전을 출연한 모습 맞죠? 그렇다면 매도인이 왜 건물을 출연했을까? 돈 받으니까. 매수인이 왜 금전을 출연했을까? 건물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 출연은 서로 대가적 출연 관계 맞죠? 자, 이런 행위를 우리가 유상행위라고 배웠죠. 행위란 말을 계약으로 고쳤으면 유상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유상계약이 바로 유상행위인 거예요. 자, 갑과 을 사이에 갑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전해주로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이런 계약을 우리는 증여계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갑을 우리가 증여자네요. 그러면 증여자는 요 건물을 수증자한테 넘겨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건물만큼 증여자 입장 재산이 빠져나가는 거고, 요 건물만큼 수증자 입장 재산이 증가를 합니다. 자신은 재산이 감소했으나 이로 해서 타방,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우리는 무슨 행위를 한다? 출연행위. 그러면 이 증여도 이 건물에는 출연행위가 있네요. 그러면 어디 봐도 이 건물의 출연과 어디 봐도 대가적 출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이런 법률행위를 무상행위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상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출연행위가 두 개면 유상, 출연행위가 하나면 무상, 이렇게라도 기억하시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미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매매를 다시 분석해 볼게요. 자, 매도인은 이 건물을 넘겨줄 채무를 부담합니다. 반면에 매수인은 요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이 매도인의 채무와 요 매수인의 채무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쌍방이 뭐라고요? 쌍방이 요 매도인의 금을 넘겨줄 채무와 이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 가지고 있죠. 그러면 쌍방이 대가적 의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이걸 우리가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쌍방이 대가적 의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무슨 계약? 쌍무계약. 자, 증여도 보겠습니다. 증여자는 이 금을 넘겨줄 채무를 부담하네요. 근데 수증자는 채무가 없네요. 그러면 이 모습은 증여계약은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맞죠? 우리가 일방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편입니다. 그래서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이걸 우리가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쌍방이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쌍무계약이라면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또는 대가적 의미가 아니라면 이런 계약을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 매매계약은 유상계약이죠. 그리고 쌍무계약에 해당하네요. 자, 이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이네요. 그리고 편무계약에 해당하네요. 아시겠죠? 그러면 유상계약, 무상계약, 쌍무계약, 편무계약이 어떤 계약인지는 이제 끝났죠? 자, 낙성계약, 요물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런 거예요.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가 일치를 합니다. 일치하면 다른 절차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이 성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립한 계약을 우리는 낙성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다른 절차 필요 없이
바로 둘셋에서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성립한 계약을 낙성 계약. 그럼 요물 계약이란 뭐냐면 여기 반대 방향에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를 합니다. 이 사실만 가지고 계약이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무엇도 필요하냐? 일정한 행위까지 있어야 됩니다. 일정한 행위까지 있을 때 비로소 계약이 성립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립하는 이 계약을 우리는 요물 계약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가 일치합니다. 그러면 다른 절차 필요 없이 바로 계약 성립합니다. 이런 계약을 낙성 계약이라면 자, 이처럼 의사일치만 가지고는 계약이 성립할 수 없고 일정한 행위까지 있을 때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성립한 계약을 요물 계약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요물 계약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물. 자, 뭐뭇은 요물이다. 뭐뭇은 요물이다. 주로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들 있죠. 성년이 될 때쯤 되는 아들에게 주로 하는 말이에요. 뭐뭇은 요물이다. 엄마들이 아들들한테 뭐뭇은 요물이다 하죠. 뭐뭇이 뭐예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자는 요물이다. 여자는 요물이란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여자는 요물이라고 조심해라고. 아, 들어본 적 없어요? 아, 그래서 아예 참 소심하긴. 뭐 그러느니 하는 것이지 뭐. 그러면 우리 엄마들이 아들들한테 그러잖아요. 여자 조심해라. 왜요? 여자는 요물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러면 요물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여자. 그럼 요물 계약은 달리 여자 계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네요.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여성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지 하면 저 민법 선생은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양심선하자면 저는 모태 여성 숭배 사상을 가지고 태어난 놈입니다. 저는 절대 여성 비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물계약 설명해 줄게요. 왜 제가 요물계약을 여자계약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여기 남편이 있어요. 여기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습니다. 사랑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뭐라 하냐면 말로만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뜻이죠. 사랑해 라는 요 의사표시잖아요. 요것만 가지고는 사랑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사랑의 의사표시에 플러스 뭐 돈까지 줘야만 비로소 이게 뭐더라? 사랑이다 라는 거 얘기 아니에요. 사랑해 말로만. 이 말은 사랑해 이것만 가지고는 사랑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뭐까지? 돈까지 줘야만 사랑이야. 요 뜻 아니에요. 여기 요물계약 소리 아니에요. 의사 합치만 가지고는 계약 성립할 수 없어. 일정 행위까지 있을 때 비로소 계약이 성립해. 요물계약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물계약 설명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사랑해 말로만. 그러면 사랑해라는 이 의사표시만 가지고는 사랑일 수가 없어. 뭐까지 줬을 때, 돈까지 줄 때 비로소 이게 사랑이야. 요 의미죠. 요게 요물계약 설명이에요. 의사표시 일치만 가지고는 계약 성립할 수 없어. 일정 행위까지 있을 때 비로소 계약이 성립해. 이게 요물계약 의미예요. 그 개념만 잡아놓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는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가 일치를 했잖아요. 일치하면 다른 절차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이 성립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성립한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가 일치해서 요 성립한 이 법률행위를 낙성계약이라고 할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불렀겠죠. 자 봅시다.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을이 있습니다. 자, 갑의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을의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방의 의사가 서로 일치했습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서 뭐가?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성립한 계약을 우리는 무슨 계약이란다? 낙성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제가 왜 이렇게 성립한 계약을 낙성계약이라 부르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갑이고 여러분이 을이라고 합시다. 지금 우리 사이에 계약이 성립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 일반 당사자가
누군가가 계약 체결을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갑이란 자가 요 상대방 을에게 계약을 체결하자고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했겠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이 을 상대방이 요 계약 체결 요청의 의사표시를 승계해서 이 의사표를 승계해서 수락하는 의사표를 또 해야 되겠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의 의사표를 본색해 볼게요. 갑의 의사표는 가만 보니까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의사표시죠. 갑의 의사표시는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의사표시 아니에요. 요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의사표를 간단하게 뭐라고 써주냐면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청약의 의사표시예요. 그러면 이 상대방 봐보세요. 요 청약의 의사표를 승계해서 수락하는 의사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뭘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청약이 무엇이고 승낙이 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청약이 뭐예요?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걸 이걸 청약이라 표현하는 거고 승계해서 수락하는 걸 뭐라 표현하는 거예요? 승낙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청약, 승낙이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는 건 이제 알았죠?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승계해서 수락하는 걸. 이제 청약, 승낙 의미는 아셨네요.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지금 청약의 의사표자 승낙했죠? 그러면 봐보세요. 요 승낙을 딱 하니까 승낙한 순간 둘 사이에서 뭐가? 계약이 성립을 했죠. 승낙한 순간 계약이 성립해버리잖아요. 붙이니까 뭐예요? 낙성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 방향의 의사표가 일치하면 다른 여자필에 바로 계약 성립하는 이런 계약을 그래서 낙성 계약이라고 부른 거예요. 청약의 의사표가 있고 그 대응되는 승낙을 있기만 하면 바로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낙성 계약. 그러니까 뭐냐면 왜 우리가 이게 낙성 계약, 청약이 뭐고 승낙이 뭔지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가면 아주 쉬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청약이라 한다면 그걸 승계해서 수락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승낙이라 하는 거고 낙성이라는 것은 승낙한 순간 계약이 성립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낙성 계약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여기가 됐어요? 됐냐고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짚어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하나의 계약은 예처럼 청약의 의사표시와 그 대행되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청약의 의사표를 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청약의 의사표 상대방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요 청약을 할 때는 그 상대방은 누가 될까요? 특정인입니다. 뭐라고요? 특정인이지만 꼭 특정일 필요는 없어요. 누구한테도 청약할 수도 있냐면 불특정인에게도 청약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토지를 판다고 가정할게요. 여러분 토지를 예를 들어서 10억에 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문 광고를 내요. 제 토지를 10억에 사세요. 누구한테 지금 청약한 거예요? 불특정인. 맞죠? 반면에 요 승낙의 의사표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 요건 청약자한테 해줘야 되겠죠? 요청하는 사람한테 승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승낙의 의사표 상대방은 반대적인 청약자인 특정인에게 해줘야 되는 것인데 여기 불특정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라는 건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청약은 특정인한테도 할 수도 있고 불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지만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인 특정인한테 해야 된다는 건 알았죠?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청약이 있어요. 흔히 보이는 청약. 여러분 주변에 자, 이 시간 쉬는 시간에 여러분 밖에 나가면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죠. 요 자판기 설치가 청약의 의사표시입니다. 자, 여러분이 자판기 앞에 한번 정말로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면 되는데
자판기 앞에서 여러분 귀를 한번 딱 기울여 보면 분명히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 딱 기울이면 속삭이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요. 얘처럼 영혼이 맑은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이 혼탁한가 봐요. 그럼 저는 들린 거 보면 굉장히 영혼이 맑은 것 같아요. 제 귀에는 뭐라 듣냐면 200원 내고 뽑아먹어, 300원 내고 뽑아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판기 걸고 있잖아요. 200원 넣고 뽑아먹어, 300원 넣고 뽑아먹어. 누구한테? 불특정인에게. 아셨죠? 네. 그럼 이제 청약이 무엇이고 승낙이 뭔지, 낙성객이 어떤 의미인지 다 이제 이해됐어요? 이게 아주 쉬운 얘기예요. 계약체계를 요청하는 걸 뭐라 그래? 청약. 승계에서 수락하는 걸 승낙. 이게 용어의 해석만 돼버리면, 용어만 해석이 되면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이란 사람과 여기 의뢰한 사람 사이에 갑의 소유 건물을 1억에 사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할게요. 언제? 4월 1일 날. 그럼 이때 계약이 성립시가 되겠죠. 성립시가 되겠죠. 자, 이 건물을 매도에 넘겨주기로 했어요. 언제 넘겨주기로 했냐? 6월 1일 날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요걸 이행기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건물이 홀라당 불타버렸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정해봐요.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건물을 넘겨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돼버렸죠. 그러면 계약 내용 실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실현 불가능을 우리가 투자로 뭐라고 배웠어요? 실현 불가능은 투자로 불능이라고 배웠잖아요. 불능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잡읍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요 불능을 보는데, 그러면 이 건물이 언제 홀라당 불타버렸냐면 3월 30날 불탔다고 합시다. 이 건물이 5월 1일 날 홀라당 불탔다고 합시다. 그러면 3월 30날 이 건물이 홀라당 불타버렸다면 이건 계약 성립 전부터 실현 불가능하죠. 이런 불능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원시적 불능이란다. 5월 1일 날 이 건물이 홀라당 불탔어요. 그러면 이 모습은 계약 성립 전이나 성립 후에 불가능하죠. 이런 불능을 뭐라 한다? 후발적 불능이란다. 자, 이미 이건 우리가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럼 봐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법학에서는 어떤 개념을 구별할 때는 구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불능이라는 개념을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구별할 때는 분명히 구별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구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이 불능을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구별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원시적 불능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저하고 제가 가비가 여러분이래요. 우리가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건물이 언제 불탔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원시적 불능의 경우는 애초부터 우리가 계약을 하나만 하였던 거죠. 아니에요? 애초부터 계약 하나만 하였죠. 그러니까 이 원시적 불능은 애초부터 이 계약을 하나만 하였기 때문에 이 계약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원시적 불능을 해서 계약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만 하였으니까. 자, 후발적 불능 볼게요. 그러면 4월 1일 날 계약 체결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 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분명히 성립을 했겠죠. 그런데 이후에 건물이 불타서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 건물을 넘겨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분명히 있겠죠. 그 문제는 변론을 하고 요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 거잖아요. 그럼 봐보세요. 원시적 불능은 계약 자체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후발적 불능은 계약 자체는 유효라고 그랬죠. 그러면 유효와 무효가 같아 달라요. 그래서 이 불능을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이렇게 나눈 이유가 여가 있는 거예요. 요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라면 이 계약이 원칙적으로 무효가 돼버리지만 요 계약이 후발적 불능의 경우라면 요 계약 자체는 유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능의 모습을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요 정도만 좀 잡아놓고요. 자, 우리는 이제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 계약은 일단 법률상 효력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계약의 효력을 좀 봐보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계약의 효력에서 계약의 일반적 효력인 구속력을 지금 살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약의 효력에서 살피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쌍무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쌍무계약의 효력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쌍무계약의 효력에서 살필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동시이행 항명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위험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계약의 효력에서 살필 내용은 동시이행 항명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이제 살필 거예요. 그러면 동시이행 항명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해마다 두 문제 정도는 꼭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은 동시이행 항명권 한 문제, 위험부담 한 문제, 제3자를 위한 계약 한 문제 이렇게 대비하고 이렇게 출제될 걸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28회 시험에 보니까 위험부담에서 한 문제, 제3자를 위한 계약 한 문제 이렇게 두 문제를 출제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걸 들어가기 앞서서 다시 한번 쌍무계약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할 게 있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매도인의 요 금을 넘겨줄 채무가 있습니다. 요 매수인의 대금 지급할 채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쌍방이 요 두 개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슨 의미요? 대가적 의미. 그러면 쌍방이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무슨 계약? 쌍무계약입니다. 그러면 쌍무계약에서는 봐보세요. 요 매도인의 금을 넘겨줄 채무와 요 매수인 대금 지급할 채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니까 서로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양채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야. 자,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결련성이라고 표현해요. 뭐라 표현해요? 자, 그럼 봐보세요. 그러면 요 갑의 채무가 일방의 채무가 성립하지 않네요. 그러면 상대방 채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쌍무계약에서는 요 채무 성립 관계에서도 관련이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성립상 결련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 표현해요? 성립상 결련성. 자, 일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쌍무계약에서는 채무 이행 관계에서도 서로 관련이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행상 결련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일방의 채무가 존속하지 않으면 상대방 채무 또한 더 이상 존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쌍무계약에서는 이 채무 존속 관계에서도 서로 관련이 있는 건 맞죠. 이걸 우리가 존속상 결련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성립상 결련성, 이행상 결련성, 존속상 결련성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자, 이 이행상 결련성 때문에 동시이행 항명권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발생을 해요. 존속상 결련성으로 인해서 위험부담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요 동시이행 항명권과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요 쌍무계약의 결련성으로서 나타나는 건 맞죠? 쌍무계약의 결련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시이행 항명권과 위험부담은 편무계약의 효력이 아니라 그래서 쌍무계약의 효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무계약에서는 동시이행 항명권, 위험부담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갑의 입장은 갑의 채무는
요 상대방 의뢰 입장에서는 뭐가 될까요? 채권이 되는 겁니다. 채권이 돼야 되겠죠. 여기 의뢰 채무는 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뭐가 될까요? 채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쌍무계약에서는 일방 당사자는 채권자인과 동시에 채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죠. 쌍무계약에서는 일방 당사자는 채권자인과 동시에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요 매도인을 채권자라고 표현할 때가 있을 거고, 이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매도인을 채권자라고 할 때도 있고, 또는 매도인을 제가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건 제가 임의적으로 제 마음대로 그렇게 부른 거 아니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채권, 채무를 판단을 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매매계약에서 이 매매 목적물 놓고 보면, 목적물을 기준으로 채권, 채무를 바라보게 되면 요 매도인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매매 목적을 놓고 보면. 반면에 이 매매 대금을 기준으로 보면, 채권, 채무를 판단하게 되면 요 매도인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도인을 채무자로 표현할 때는 매매 목적물을 기준으로 채권, 채무를 판단하고 있는 거구나. 매도인을 채권자로 표현하면 매매 대금을 기준으로 채권, 채무를 판단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연성 있게 움직여 가야 되는 것이지 헷갈린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쌍무계약에서는 일방 당사자는 채권자인과 동시에 채무자라는 사실을 일단 아셨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또는 매수인이 채권자가 동시에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자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도인은 채권자, 매수인은 채무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매도인이 언제나 채권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매도인이 채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채권, 채무를 보냐에 따라서 요 매도인이 채권자가 될 수도 있고 채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채권자인과 동시에 채무자구나. 이걸 먼저 잡아놓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대체 동시이행 항명권, 이게 어떤 권리인지, 위험부담,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